사건은 단 1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 밀물처럼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남편은 앞서 걸었고 아내는 뒤처졌습니다. 남편이 지하철에 올라탄 순간 문은 닫혔고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족들은 미친 듯이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름 박소녀, 잃어버린 장소 서울역. 그런데 펜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엄마의 최근 사진이 어디에 있지? 스마트폰 속에 수천 장의 사진을 담고 사는 자식들이었지만 정작 엄마의 독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엄마는 칠순잔치 때 곱게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한 낯선 여인의 모습뿐.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파란 슬리퍼를 신고 발등이 터진 채 걷고 있을 엄마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태어날 때부터 엄마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붙박이장 같은 존재라고 믿었죠. 하지만 엄마가 사라진 뒤에야 가족들은 비로소 엄마의 비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들 몰래 소망원 아이들을 돌보며 동화책을 읽어주던 선생님, 장미묵주를 갖고 싶어 했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보며 위로받고 싶어 했던 여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이은규라는 남자의 이름을 품고 살았던 가슴 뛰는 여인. 너는 너의 엄마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작가는 너라는 2인칭 시점을 통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멱살을 잡고 거울 앞에 세웁니다. 엄마가 사라진 지 9개월. 딸은 로마의 성당 피에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외칩니다. 인류의 모든 슬픔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향해 지상에 남은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도. 엄마를 부탁해. 안녕하셨습니까? 겨울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빛의 의지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유독 촛불을 닮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앞길 어느 순간에도 그 촛불이 없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에도 어머니라는 이름의 촛불은 저 발치에서 묵묵히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불빛은 언제 꺼질지 모를 것처럼 늘 연약하게 흔들리는 촛불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그 불꽃이 영원히 그 자리에 타오를 것이라고 믿는 오만함 속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요, 바로 그 촛불이 예고도 없이 훅 하고 꺼져버린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자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이 책은 2008년에 출간한 이후에 한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맨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했고 미국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수많은 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다시 묻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우리 마음속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린다는 점이에요. 소설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대는 서울역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물결처럼 밀려드는 지하철의 승강장.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남편은 혼자 지하철에 탔고 엄마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열차가 떠나는 그 짧은 찰나, 엄마는 남편을,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미로 속으로 사라집니다. 가족들은 엄마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전단지에 넣을 엄마의 최근 사진 한 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제각각이고 정작 엄마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최근에 무엇을 힘들어했는지, 엄마의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실종된 어머니를 찾는 추리극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두어 두었던 한 인간, 박소녀를 찾아가는 뼈아픈 참회의 기록 같습니다. 저자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설 1장은 너라는 2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거든요. 책 속에서 너는 이라고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은 소설 속 큰딸을 지칭하는 동시에 책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을 지목합니다. 너는 엄마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들은 그 연약한 촛불이 꺼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어둠 속에서 그 불꽃의 온기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자는 부재함으로써 비로소 실제하게 된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엄마가 사라진 후에야 가족들은 비로소 엄마가 겪었던 두통을, 외로움을,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서울역 인파 속에서 홀로 남겨진 엄마 박소녀의 뒤를 쫓을 것입니다. 큰 딸의 시선으로, 큰 아들의 회한으로, 남편의 뒤늦은 깨달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는 엄마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이름들을 복원해 볼까 합니다. 이름 박소녀, 1938년 7월 24일생, 잃어버린 장소 지하철 서울역. 엄마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가족들은 오빠의 집에 모여 실종 전단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펜 끝이 머뭇거립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호적에는 38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6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홍역을 치르느라 죽을지 몰라서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는 그 시절 흔하디 흔한 이야기였죠. 당신은, 아니 너는 펜을 쥔 채 멍하니 멈춰섭니다. 글을 쓰는 작가인 너는 엄마의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 그 주민등록상 숫자가 엄마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동안 한 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더 큰 침묵이 찾아온 건 사진 때문이었어요. 최근 사진, 엄마의 가장 최근 사진이 어디 있지? 스마트폰 갤러리에 수천 장의 사진을 담고 사는 자식들이었지만 정작 엄마의 독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언제부턴가 사진 찍히는 걸 싫어했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결국 가족들이 찾아낸 것은 아버지 칠순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 속의 엄마였습니다. 물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술에 붉은 루즈를 바르고
머리를 잔뜩 부풀려 올린 그 낯선 여인. 가족들은 그 사진을 확대해서 전단지에 넣기로 합니다. 하지만 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엄마는 이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헝클어진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날의 비극은 토요일 오후 서울역의 번잡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내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성큼성큼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한 뒤에야 아버지는 빈손을 허공에 쥔 채 홀로 남겨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놓친 아내는 그 순간 서울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너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목격자들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군가는 엄마가 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베이지색 샌들을 신고 나갔어. 하지만 또 다른 목격자도 발등에 상처가 난 노인이 파란 슬리퍼를 끌고 가더라고 말합니다. 너의 기억 속 엄마는 단정한 샌들을 신은 손님 같은 모습이었지만 어쩌면 엄마는 평생 부엌과 장독대에서 신던 그 낡은 슬리퍼를 마음속에 신은 채 길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야 너는 엄마가 보내온 수많은 신호들을 복기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엄마는 오래전부터 호소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었죠. 너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혹은 엄마는 늘 아프다고 하니까 라는 안일함으로 그 약속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엄마가 실종되는 그 시각 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쩌면 너는 중국 북경의 화려한 도서전에서 내 책이 번역된 것을 뿌듯해하고 있었거나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고 떠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아 있을 때 너는 엄마의 부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단지 속 문구를 고치며 오빠가 묻습니다. 사례금은 얼마로 할까? 500만 원? 그래, 500만 원으로 하자. 엄마를 찾는 일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너는 그 액수가 엄마의 인생값이라도 되는 양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길 잃은 노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그라고 불리는 큰아들, 형철의 시선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위치는 엄마에게 일종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형철은 엄마의 신앙이자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다치였습니다. 형철의 기억은 가난했던 유년 시절, 엄마가 보여준 편애에 가까운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라면이 귀하던 시절, 엄마는 갓 나온 라면을 사다가 장독대 빈 항아리에 몰래 숨겨두곤 했습니다.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장남 형철에게만 몰래 끓여주려던 것이었죠. 냄새를 맡고 깬 동생들이 쳐다보면 엄마는 너희는 자라 하고 단호히 말하면서도 결국 물을 한강처럼 부어 온 식구가 국물만 나눠 먹게 만들었습니다. 형철에게 그 라면은 단순한 야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이자 무거운 기대였습니다. 형철의 기억 중 가장 맹렬한 상처는 맹세의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분냄새가 나는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형철은 동생들을 시켜 그 여자가 싸준 도시락을 버리게 하며 저항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형철이었습니다. 형철은 학교 뒷산에서 엄마를 만나 엄마만 돌아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이 빛났고 엄마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에게 남편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 형철을 실질적인 가장이자 남편처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의 밥그릇에 형철의 밥을 붓고 콩밭에 갈 때에도 형철은 책상 앞에 앉혀뒀습니다. 엄마에게 형철은 자식 그 이상의 존재, 자신의 망가진 생을 보상해줄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형철은 결국 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서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야간 대학원서를 쓰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했던 어느 겨울밤, 그를 모르는 엄마가 물어물어 서울 용산의 동사무소 숙직실로 찾아옵니다. 엄마는 한겨울임에도 발등이 터진 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숙직실의 외풍이 심해 냉기가 돌자 엄마는 아들을 안쪽 따뜻한 곳에 누이고 당신은 나는 벽 쪽에 누워야 잠이 잘 온다며 찬바람이 들어오는 벽 쪽에서 몸을 붙였습니다. 잠결에 형철은 듣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등 뒤에서 흐느끼며 하는 말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성공하지 못한 아들,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한 아들은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아들이었으나 엄마는 되려 아들에게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철이 서울 역촌동에 작은 집을 장만했을 때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며 커다란 주전자에 팥죽을 쑤어 들고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내밀며 이 돈으로 꼭 문패를 달아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자기 집을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엄마는 아들의 집에 문패를 다는 것으로 그 꿈을 대신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그 집 담장 밑에 장미 묘목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보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란 듯이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50줄에 들어선 형철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 실은 엄마의 희생을 땔감 삼아 태운 불꽃이었다는 것을요. 엄마가 실종된 후 형철은 자신이 살았던 동네, 용산, 개봉동, 신길동 등을 찾아 헤맵니다. 엄마가 기억을 잃었다면 본능적으로 아들이 살던 곳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통탄합니다. 엄마는 일평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려 했지만 실은 그것이 엄마 자신의 꿈이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엄마를 찾게 된다면 오로지 엄마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는 이미 그럴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을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시선은 이제 남편 아버지에게로 옮겨갑니다.
평생 아내를 등 뒤에 두고 앞만 보고 걸었던 한 남자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좀 천천히 가요. 남편의 기억은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내보다 앞서 걸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자신이 앞장서면 아내는 묵묵히, 그러나 부지런히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열차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뒤에야 그는 곁에 아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지난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던가를,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도 원망의 말도 아닌 좀 천천히 가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숨을 헐떡이며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한 번도 걸음을 늦춰 아내와 나란히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벌어진 그 찰나의 이별은 사실 지난 50년간 벌어지고 있었던 두 사람의 거리였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텅 빈 집,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며 현관문을 바라보지만 문을 두드린 건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원이라는 고아원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직원은 박소녀님이 한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집 안에서만 맴돌 줄 알았던 아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매달 그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을 씻기고 빨래를 해주고 텃밭을 일구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무시당했던 아내가 그곳에서는 선생님이자 어머니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를 잘 모르던 아내가 그곳 직원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작가가 된 큰딸 지현의 책을 들고 가 직원에게 눈이 침침해서 그러니 이 책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타박했던 딸의 글을 아내는 남의 입을 빌려서라도 듣고 싶어 했고 그 이야기를 통째로 외워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지한 촌부로만 여겼으나 아내는 그 누구보다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은 방에서 자신이 품었던 소망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평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임자, 나보다 딱 3년만 더 살고 와. 그 말의 속뜻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내 몸을 닦아주고 수의를 입혀주고 장례를 치러준 뒤에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내의 보살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남아 겪을 3년의 외로움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뒤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밥상을 마주하며 아내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기적 같은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남편에게 아내는 대체로 잊고 지내는 존재였거든요. 마치 집에 있는 낡은 붙박이장이나 마당의 나무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배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사라지자 역설적이게도 아내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육감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아내의 냄새, 아내가 담가둔 장독대 된장, 아내가 정리해둔 옷가지들. 부재를 통해 비로소 아내는 남편의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실체였음이 증명됩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습관처럼 텅 빈 안방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왔네. 임자, 있는가? 하지만 부엌에서 앞치마를 닦으며 나오던 아내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남편은 텅 빈 마루에서 평생 아내에게 건네지 못했던 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허공에 뱉으며 오열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사장, 박소녀의 독백, 또 다른 여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은 엄마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엄마는 육체를 떠나 영혼 혹은 파랑새가 된 듯한 시선으로 지상에 남은 가족들을 내려다봅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내 발을 보아라. 파란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던 엄마의 발은 서울역에서부터 끊임없이 걸어온 탓에 상처투성입니다. 엄지발가락 쪽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잡혀 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가 베이지색 샌들을 신고 나갔다고 믿었지만 목격자들의 말대로 엄마는 낡은 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 부엌과 장독대에서 끌고 다니던 엄마의 고단한 생애 그 자체였던 신발이었습니다. 엄마의 영혼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 시골집 헛간으로 향합니다. 가족들에게 헛간은 낡고 쓸모없는 공간이었지만 엄마에게 그곳은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엄마는 고백합니다. 부엌 일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면 나는 장독대로 나가 못생긴 독뚜껑을 담벼락에 힘껏 내던지곤 했다. 와장창 독뚜껑이 깨지는 그 파열음만이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었다고 엄마는 털어놓습니다.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평생 밥을 지어야 했던 그 신성한 노동이 실은 엄마를 짓누르는 거대한 형벌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이제야 듣게 됩니다. 그 헛간에는 가족들이 몰랐던 엄마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알게 된 소망원에서의 봉사활동.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가족들 몰래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엄마는 남편이나 딸에게 좋은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곤 했는데 가족들은 그저 엄마가 심심해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가족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두었다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집안의 식모가 아니라 집 밖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남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은규. 가족들은 모르는 이름입니다. 엄마에게도 엄마이기 이전에 가슴 뛰는 여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남편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할 때, 엄마는 마음속으로 그를 의지했습니다. 행복할 때보다 불안할 때 찾게 되던 사람. 엄마는 이제 세상과 작별하며 그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은규, 당신에게도 이제 안녕이라고 말해야겠다. 이 고백을 통해 엄마는 비로소 모성이라는 신화의 껍질을 깨고 욕망과 슬픔을 가진 한 명의 박소녀로 우리 앞에 섭니다. 박소녀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끌고 다니느라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간 파란 슬리퍼가 신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 상처투성이 발을 이끌고 환영처럼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나왔어. 박소녀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자신의 엄마 무릎에
덜썩 얼굴을 묻습니다. 칠순의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홍역을 앓던 어린 계집아이로 돌아갑니다. 평생 남편 뒤를 쫓아다니느라, 자식들 뒷바르지 하느라, 부엌이라는 감옥에서 밥을 짓느라 닳고 닳아버린 몸. 그녀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차마 할 수 없었던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내 발 좀 봐. 다 까지고 피가 났어. 가족들은 엄마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를 몰라도 자식 넷을 대학에 보내고 남편이 밖으로 돌 때 집을 지킨 억척 어머니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엄마 앞에서는 그녀도 그저 위로받고 싶은 여린 딸일 뿐이었습니다. 박소녀는 자신의 엄마 치마폭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흙냄새와 전내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 딸 지연이가, 형철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았듯이 나에게도 그러한 품이 절실했노라고. 그녀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놓습니다. 엄마,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환영 속에 엄마에게 묻습니다. 나 이만하면 잘 살다 온 건가? 나 그 집 식구들 밥 안 굶기고 잘 키운 건가? 엄마의 엄마는 대답 대신 거친 손으로 박소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그 손길 한 번에 서울역에서 겪었던 공포도, 평생을 따라다니던 두통도, 그를 몰라 겪었던 서러움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박소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억척스럽게 지키려 했던 것은 가족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 엄마 품에서 느끼는 평온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작은 아이, 박소녀로 돌아가 깊은 잠을 청합니다. 이제 엄마는 가족들이 사준, 그러나 아까워서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한 밍크 코트를 떠올리며 지상의 끈을 하나씩 놓습니다. 엄마의 시선은 점점 흐려지지만 가족들을 향한 염려는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밥은 굶지 마라. 그 흔한 잔소리가 이제는 사무치는 유언이 되어 허공에 흩어집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선언 이후에 1장의 화자는 나가 아닌 너로 지칭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너는 엄마의 큰딸을 가리키지만 책을 읽는 내내 저자는 마치 독자인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듯이 너는 이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너는 엄마를 잃어버렸다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안전한 독자의 의자에서 일어나 엄마를 방치했던 죄책감의 한복판으로 소환됩니다. 너는 얼마나 다르냐? 너는 내 엄마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소설 속에서 너인 큰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에게 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엄마는 딸이 온다면 지저분한 일상을 감추고 깨끗한 이불을 꺼내놓고 맛있는 반찬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가족이란 밥 먹던 숟가락을 밥상에 둔 채로 다른 일을 해도 되는 편안한 사이인데 엄마는 딸 앞에서 끊임없이 미안해하고 집을 치웠습니다. 딸은 엄마의 진짜 삶을 본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보여주고 싶었던 손님용 연극만을 보고 있었던 셈이지요.
이 뼈아픈 통찰은 너라는 호칭을 통해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어느덧 9개월이 흘렀습니다. 큰딸은 홀로 이탈리아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티칸 성당의 그 유명한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앞에 섭니다. 왜 하필 로마였을까요? 그리고 왜 피에타상이었을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이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즉 기도와 위탁을 보여줍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며 죽은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을 의미합니다. 큰딸은 방탄유리 너머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류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안고 있는 듯한 저 거룩한 여인에게라면 게릴은 나의 엄마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여기서 소설의 제목인 엄마를 부탁해라는 문장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장이 가족이나 사회 혹은 독자에게 던지는 호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필로그에 이르러 이 문장은 신적인 존재 혹은 어머니들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메시지는 바로 부재를 통한 존재의 증명입니다. 남편은 고백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아내는 대체로 잊고 지내는 존재였다고 말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엄마는 실종됨으로써 가족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실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엄마의 부재를 통해 엄마를 만납니다. 엄마가 해주던 겉절이의 맛, 엄마가 덮어주던 이불의 감촉, 엄마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고통스러울 만큼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피에타상에서 딸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엄마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자의 참회록이기도 했습니다. 내 앞길을 비추느라 정작 자신은 다 타버린 그 연약한 촛불이 부디 저 거룩한 피에타의 품 안에서는 엄마라는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딸로 잠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그 거친 손에 뒤늦은 장미 묵주를 쥐어드리고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대신해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엄마를 부디 우리 엄마를 부탁해.